그래서 이제 계속 갈게요. 이제 여기까지 가면, 부장까지 가면 더 이상 진짜로 프로젝트에서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부장은 SQL의 좀 더 추가적인 기능, 뭐, 뷰하고, 어설션하고, 프로그램, 이런 거 좀 보고, 잠깐 보고 가는데요. 어설션이라는 거는, 요게 지금, 어설션은 데이터의 인테그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4개의 컨스트레인트를 보장하는데, 그거 이외의 거는 다 시멘틱 컨스트레인트라고 그랬죠. 그죠? 그 시멘틱 컨스트레인트, 시멘틱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트를 SQL문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약어로 create assertion. 얘는 맞아야 돼, 항상. 이런 게 맞아야 돼. 그리고 assertion 해놓고 constraint 이름을 써놓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금 PK하고 foreign key 이름도 명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DDL 정의할 때. 똑같아요. 도메인, 이것도 다 이름, 컨스트레인트들 이름입니다. 나중에 리퍼링 할 수 있게. 그 다음이, 요것도 예약어입니다. 책.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자 써놓은 거는 예약어고요. 그 다음에 책 다음에 컨디션이 나오는데, 이 컨디션은 그냥 SQL 문이다. 웨어절에 있는. 그죠? 불리언. 왜? 그 컨디션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항시 어떨 때나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어설션은 언제 체크를 하냐면 DB 스테이트가 변경될 때, 언제예요? 인설트 문이나 딜리트 문이나 업데이트 문이 수행될 때마다 요 어설션이 내부적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질의도 아니고 데이터의 인테그리티, 데이터의 올바름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멘틱 인텔 컨스트레인트 룰들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이제 스테이트가 변경되는 경우고, 그때 선제적으로 이 모든 어설션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수십 개, 수백 개 정의할 수 있어요. 세멘틱 인텔 컨스트레인트는 그 미니월드의 룰이니까 룰을 정의해 놓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관련된 어설션이 수행이 됩니다. 이 웨어절이 수행이 된다요. 그래서 웨어절이 false가 되는 순간, false가 되면 그 업데이트를 받지 않습니다. 리젝트 해버려요. 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룰들이기 때문에 그 룰은 항상 모든 경우에 매치가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게 create assertion으로 되어 있는 애는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요. 근데 항상 업데이트가 될 때, 그 관련된 애가 업데이트 될 때 질의가 질의가 수행이 돼, 웨어절이 수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컨디션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true가 돼야 된다. DB 스테이트가 이전될 때. 지금 하나의 시멘틱 룰이에요. 직원의 월급은 소속 부서장의 월급보다 적어야 된다. 항상. 그런 룰이 우리 회사에 존재했다면, 지금은 아닐 수도 있죠. 지금 뭐 자기 아웃풋별로 막 뭐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돈 더 주고 막 이래가지고 저게 막 깨지고 있어요. IT 쪽은. 예. 근데 하여튼 기존에 뭐 이런 룰이 있었다고 치면, 이거는 항상 이 미니월드에서 지켜져야 되는 룰이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어설션을 정의하느냐? 얘하고 create assertion하고 요거 assertion ID, 그러니까 identifier. 그래서 월급에 대한 constraint야. 그럼 뭐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막 수십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user defined 된 identifier고, 연속해서 책이라는 예하고 두고 괄호를 열어서 괄호를 막고 세마이컬론이 되면 어설션 하나가 정의된 거고요. 이 괄호 사이에는 웨어절이 들어갑니다. select from where에서, 또는 우리가 많이 썼죠. 업데이트, 인설트 다 웨어절 쓰잖아요. 그 웨어절에 들어가 있는 불리언 프리디컷이 항상 true인지를, 뭔가 데이터가 변할 때, 데이터가 지금 요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요 웨어절을 가서 보면 직원이 2개 카피가 됐어요. 그죠? 하나는 E고 하나는 M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저로서의 직원, 그 다음에 엠플로이, 그러니까 매니저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직원. 그래서 E와 M이 있고 부서는 D로 해놨는데, 웨어절에 직원과 그 부서장의 매니저죠? 부서장으로서의 월급이, 직원 월급이 더 크거나 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를 관리하는 직원, 부서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서장의 주민번호는
요 부서장의 주민번호랑 같아야 돼요. 부서의 부서장 주민번호. 이게 결국은 요게 부서장이 부서를 관리하는 부서장 주민번호로 연결을 해놓고 얘는 워크포로 연결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해당 부서의 부서장 월급보다 많은 직원의 월급을 받는 친구가 있으면 그게 추루죠. 이 웨어절이 추루란 얘기는 요 셀렉절의 결과가 난 널이 되고 뭔가 답이 나오고 그러면 난 이그지스트를 false로 만드는 거죠. false로 만들면 이 어서션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그 해당 직원을 찾아서 안 되게 만들어야지. 내가 뭔가 직원의 월급을 업데이트 했거나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이 어서션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장보다 더 많은 직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직원이 생기면 알람을 울려서 안 받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어서션이에요. 시멘틱 인테그리티. 그럼 결국은 항상 만족돼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됐을 때 추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부서장보다 월급이 작으면 이 어서션은 추루를 그대로 인정이 되니까 모두가 만족이 된 거예요. 인테리 컨스트레이트가 만족이 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exist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서션으로 꼭 not exist 아니더라도 그렇게 정의를 하면 그게 시멘틱 4개 말고도 기본 4개 무결성 조건 말고도 내가 원하는 인테리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면 스스로 지가 알아서 해줘요. 근데 이걸 많이 적용할수록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 성능이 떨어집니다. 왜? 10개 적용한 거랑 1000개 적용한 거랑 어서 1000개 정의되어 있으면 1000개를 다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된 게 많을 테니까,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서버 비용이. 서버가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마지막에 어디지? 지나간 다음인데. 예. 잠깐만요. 마지막. 여기서 웨어에서 디네임 리서치 하면 무슨 뜻이에요? 디네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안 되죠. 이건 지금 디네임이라는 속성이 없죠. 직원에는. 네, 직원에는 디네임이라는 속성이 없고 디에노만 있는데 뭐 디에노 번호를 알면 디에노 이렇게 하겠죠. 근데 디네임 이름만 아니까 이렇게 써야죠. 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요거는 됐고요. 그럼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요거 다시 가면 아까 요건 이해됐죠? 아까 이거 아닌데? 잠깐 질문 때문에 우리가 잠깐 요 놈이죠? 자, 요건 다 이해됐죠? 그래서 근데 옛날에 90년대에 2000년대 초반까지 시멘틱 인테그리티 컨스트레인트를 적용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4개 기본 무결성 조건도 정의 안 해요. 알고도. 왜? 서버가 항상 모자라. 왜? 비싸니까 하드웨어가. 근데 요새 하드웨어가 점점 싸지고요. 빅데이터 아시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운영계 DB예요. 데이터를 운영하는 DB가 운영계, 뭔가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운영계 DB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요새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를 먹고 사는 AI, 얘네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운영계에서 떨궈지는 데이터입니다. 운영계가 생산을 해요. 그런 데이터 광산을. 그러니까 운영계 쪽에서 틀린 데이터를, 인테그리티가 망가진 미니월드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필터링 안 하고 주면 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생겨서 분석 결과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요새
요 빅데이터, 뭐 데이터 사이언스가 막 강해지면서 오히려 운영계 쪽에 데이터 품질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냥 서버가 좀 많이 들더라도, 서버 용량이 많이 들더라도 그 운영계 DB 품질을 높이자. 왜 서비스 품질도 나빠지고 분석계한테 데이터 줄 때도 품질이 나빠서 분석 결과에 되게 영향을 주더라. 뭐 이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운영계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아까 그 네 개의 기본 무결성 조건을 잘 상세하게 정의하는 거랑 설계자가 추가적으로 시멘틱한 룰들을 많이 적용해 놓는 게 우리가 틀린 데이터들이 생산되는 거를 막아줘서 이쪽이 지금 요새 많이 강화되고 있어요. 강화되고 있고요. 예, 근데 어쨌거나 뭐 작은 데 가면 서버가 항상 모자라서 그거를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를 해줘야 돼. 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튜닝 들어가면 조인을 줄여야 돼요. 조인 작업.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배울 얘기입니다. 자, 성능과 품질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크리에이트 도메인 하면 이게 뭐냐면 아이고야. 예. 크리에이트 도메인 이거 예약어고요. 그 도메인에 디넘이라는 도메인을 내가 아이덴티파이로 만들어서 인티저 타입으로 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속성 정의하는 거랑 똑같은데 여기 지금 체크라는 예약어를 같이 연속해서 쓰면 디넘이 0보다 크거나 21살보다 작아야 된다. 0에서 21살까지만 부서 번호를 주겠다요. 21살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디넘이니까.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티저 그러면 무한히 늘어나니까 이게 뭐 미니월드에서 쓰지 않는 인티저들도 밸리드한 도메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도메인을 우리가 특정 값으로 갖고 싶다 그러면 이게 0과 20살 만약에 회사원의 나이를 20살부터 65세로 한정하겠다 그러면 그때 크리에이트 도메인을 만들고 요 도메인 이름으로 우리가 DDL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속성의 데이터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그게 도메인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타이트하게. 이것도 하셔야 돼요. 설계자가 많이 해놓으면 품질이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스트레인트들이 어겨졌을 때, 디텍트 됐을 때, 내가 뭔가 품질을 어기는 게 아까 그 not exist가 true해야 되는데 false가 됐다는 얘기는 결과가 있다는 얘기고 부서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컨스트레인트가 어겼을 때 당연히 업데이트는 안 받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트리거 그게 이제 언제 일어났느냐 그거를 딱 그 순간에 계속 내부적으로 이베일레이션 하고 있다 업데이트마다 이베일레이션 하고 있다가 딱 디텍트가 되면 그걸 트리거하는 그런 거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 예약 define 트리거 예약이고요. 트리거 이름이고 어떤 테이블에 대해서 이 트리거가 정의된 거다. 그래서 이 웨어저를 써주고 그 다음에 액션 이것도 예약어예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 네임은 여러분 그 수행돼야 되는 그게 트리거가 되면 그 조건 월급보다 많은 부서장을 찾아서 전달하면 요 프로시저가 수행이 되게 요 프로시저가 자동으로 수행되게 하는 그런 게 트리거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DBMS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품질이 어기는 게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죠? 뭐 어드미너한테 알려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람을 울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유저 디파인드 액션을 여기서 할 수 있게. 자, 그거 이제 매뉴얼 보시면 더 깊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이슈가 요 뷰입니다. 뷰는 다시 우리가 3장으로 내려가서 3장인가? 2장. 우리가 교무처,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쉐어드된 DB, 쉐어드 리소스로 관계형 DB를 구성하게 되면 전체 미니월드의 내용이 ERD로 해가지고 쫙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무처가 봐야 될 정보와 재무처가 봐야 될 정보, 학생이 봐야 될 거, 지도교수가 봐야 이게 다 달라요. 보완을 해야 되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 그런 게 이제 external view라고 정의했죠. 그때. 그게 바로 이겁니다. SQL로 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래서 external view는 우리가 internal 스키마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 파일 형태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SQL로 뷰를 정의한다. 그럼 이거는 가상 테이블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실제로 DBMS 안에
그러니까 ER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진 테이블로 만들어진 파일을 베이스 테이블이라고 그러고요. 네, 그런 게 아닌 애들은 다 뷰라고. 그래서 외부 뷰로 보이게 하는, 실제로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애들을 가상 테이블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뷰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뷰. 그래서 이걸 다시 정의해 보면, 다른 테이블, 쉽게는 다른 베이스 테이블로부터 드라이브 된 테이블, 또는 여기서 왜 베이스가 다른 뷰로부터도 또 드라이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나 뷰 테이블로부터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 뭐 이러면서 DB에 물리적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로. 이게 테이블이니까 속성들이 여러 개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속성 구조로 딱 파일이 매핑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뷰는 자주 사용하는 정보, 우리가 그 부처에서, 외부 익스터널에서, 교무처에서 자주 보는 것만 보는 거죠. 재무처에서 필요한 정보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DB의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보게 해주고, 특히 보안, 우리가 교수가 볼 수 있는 정보와 학생이 볼 수 있는 정보는 보안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싶을 때 뷰를 정의해서 씁니다. 근데 뷰의 특징은 얘가 제일 특징적이에요.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가 항상 보여져요. 뷰는. 예.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하냐? DBMS가 항상 그렇게 되게 만들어 줍니다. 예. 여기 좀 어려워요. 뒤에 가서 뭐 DBMS 내부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는 거라. 어쨌거나 뷰를 보면 그거는 그냥 DB에 있는 정보, 최근 정보입니다. 옛날 정보가 아니라. 자, 그래서 뷰를 정의하는 방법은 create view, 여기서 이제 뷰 대신에 테이블이었죠. 그게 베이스 테이블을 정의하려면 create 테이블 그렇게 하시면 되고, create 테이블로 정의된 거는 베이스 테이블로서 실제로 OS의 파일 시스템에 그런 파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create view로 만들어진 애는 뷰 이름으로, 여기 뷰 이름 똑같이 쓰고, 여기 as라는 예약어까지 예약돼 있고, as 다음에 그냥 우리가 배운 select from where절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select from where절의 결과로 구성된 테이블이 뷰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뷰가 되는. 그래서 뷰를 정의하는 문구고요. 여기 지금 뷰는 결국은 필요한 정보를, 서머리든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고, 중요한 보완이 되는 디테일한 정보들을 숨기는 메커니즘으로 외부 익스터널 뷰를 정의할 때 많이 씁니다. 자, 이게 예제예요. 자, 여기서 보면 create view 예약어였고 work on one, 그러면 우리 베이스 테이블로는 work on이라는 게 있지만 work on one이라는 뷰를 정의했는데, as까지, 여기까지가 뷰를 정의하는 예약어고요. 이 뒤는 앞에서 배운 select from where 절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이 select from where 절의 결과를 마치 work on one이라는 테이블처럼 가상 테이블로 만들어라, 뷰로 만들어라 라는 명령문입니다. 이거는 뷰, 가상 테이블을 정의하는 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create view에서 department info 해서 여기서는 속성들 이름 3개를 넣어놓고요. 그 속성 이름까지.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때는 워크 온 원은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속성 이름 똑같이 쓰려고 그럴 때 속성 이름을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요 create view 같은 경우는 요 속성 이름을 리네임 하고 싶을 때 요거를 이름을 쓰고, 얘는 표지신용으로 매핑이 됩니다. 순서로. 그래서 요 dname이 디파트먼트 네임으로, 카운트의 결과가 number of employee로, sum 월급이 total 월급으로 이렇게 매핑이 돼요. 순서적으로.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애 뭐냐? 요만큼이 뭐예요? select from where 절이죠. 그래서 얘는 뭐 한 거냐? 부서와 직원을 work for 관계로 결합을 해서 부서 이름으로 그룹바이해서 부서 이름별로 몇 명이 소속되어 있고 총 월급이 얼마야를 결과로 뽑아서 이걸 마치 베이스 테이블처럼 디파트먼트 인포라는 뷰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됐죠? 이 질의 결과가 마치 뷰처럼, 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뷰고요. 왜 조금 전에 여기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고 그러냐면 한 번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만약에 직원이 중간에 나가거나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죠. 뷰를 정의한 다음에. 그러면 이건 뷰기 때문에 새로운 직원이 왔거나 나가는 변동이 있어도 그 변동된 거를 감안해서 직원 수가 계속 변해요. 최신 값으로. 그거를 유저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뷰를 정의할 때는. DBMS가 최신 값을 항상 줘요. 이거를 크리에이트 뷰를 정의한 다음에 5명이 퇴사했다. 그 부서에. 그러면 정의하기 전에 값 대비로 5개가 줄어들어서 보여줍니다. 내가 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가장 최신 값으로 항상 유지를 시켜줘요. 그게 DBMS가 해주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상 테이블은 항상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문, 우리가 베이스 테이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막 업데이트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뷰가 정의된 다음에도 걱정 없이 걱정을 안 합니다. 업데이트가 된 최신, 지금 이 순간의 최신 값이 뷰에서 나오도록 DBMS가 보장을 해줘요. 반면에 앞에서 배웠던 우리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요거 다 끝내고 얘기하죠. 지금 요렇게 뷰를 정의한 워크1이라는 가상 테이블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속성 4개로 질의의 결과 들어간 거고, 조금 전에 DEPT 인포도 이런 스키마가 마치 있는 것처럼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select from where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도 돼요. 뷰에 대한 질의. 뷰도 테이블이니까 베이스 테이블과 동일하게 질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워크원 1에 대해서 프로젝트 X라는 이름을 갖는 프로젝트를 뽑아다오. 네, 그걸 뽑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 여기서 프로젝트 X를 담는 애들을 선택해 옵니다. 네, 이거 마치 베이스 테이블처럼. 그래서 우리가 뷰에 대한 질의를 할 때도 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질의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 조인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뷰는 거의 똑같이 질의하시면 되는데 뷰를 삭제하려면 우리가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드랍 테이블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드랍 뷰를 씁니다. 요거 대신에 테이블 대신 뷰 하면 그게 뷰였다 그러면 드랍이 되는 거죠. 뷰로. 그래서 create view, drop view 이거는 그 DDL입니다. 아무나 정의하지 않아요. 어드미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DL처럼 사용한다. DD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뷰다. 그냥 거의 베이스 테이블하고 똑같다. 그냥 유저 입장에서는. 근데 내부적으로는 뷰가 그대로 그 디스크의 그 형태로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요 형태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죠. 우리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얘 지금 베이스 테이블로 나누어져서 저장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뷰에 대한 질의가 들어올 때 우리가 요 질의를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워건 원이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게 뷰라는 걸 안 순간 요 뷰의 질의 요거죠. 워건 원. 요게 뷰에 대한 질의잖아요. 요만큼이. 요거를 수행합니다. 요걸 새로 수행해요. 새로 수행해서 이거의 결과인 뷰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수행해서 결과를 주니까 최신 정보를 주죠. 그죠? 그래서 뷰는 질의로 정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뷰를 누군가 쓴다 그러면 뷰에 대한 질의가 들어오는 거고 그 뷰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을 때 실제 뷰를 정의하는 이게 지금 뷰 정의 SQL이죠. 요게 요 워건 1이라는 뷰를 정의하는 SQL 문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거의 동격이에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리프하는 순간 이거를 정의하는 질의 아까 요 놈이죠. 요거를 그때 수행해요. 왜? 그때 결과를 보고 싶은 거 아니야 지금. 그죠? 요때 결과를 보고 싶은 요 질의가 수행이 되는 시점의 결과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 시점에 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질의를 다시 수행해서 결과를 주면 최신 정보겠죠. 뷰를 정의할 때 정의한 이후에 새로 업데이트를 한 거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뷰를 정의하면 최신 정보를 접근한다 항상.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그리고 이걸 DBMS가 개런티 해준다. 여러분들이 외부 뷰를 마음대로 많이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지금 요 슬라이드에 나오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얘는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사는 게 아니라 DBMS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수행합니다. 뭐냐면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 미안. 요거 두 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게 쿼리 모디피케이션 방법이에요. 첫 번째. 잠깐만요. 뷰에 대한 업데이트는 못 하고요. 요게 첫 번째 방법, 요게 두 번째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이 제가 얘기한 겁니다. 뷰에 대한 쿼리가 들어왔어. 아까 요 얘기죠. 요걸 수행하려고 들어온 순간 프롬절에 있는 뷰를 정의하는 SQL문을 수행한다. 매번 질의가 들어올 때마다. 그게 요 놈이에요. 쿼리 모디피케이션 방법이라 그래요. 그런 DBMS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쿼리 모디피케이션 방법을 할래. 또는 이때는 또 다른 방법이 뷰 머터리얼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거 대학원 가면 배워요. 대학원 가면 DBMS의 내부 구조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쿼리 최적화기, 그다음에 컨커런시 컨트롤, 리커버리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데요. 지금 이게 제일 쉬우니까 왜 매번 다시 수행하니까. 근데 만약에 뷰에 대한 예를 들면 이거죠. 여기에 이렇게 뷰를 정해 놨는데 만약에 이 직원이나 과제나 워크온에서 각각의 베이스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1년 내내 안 일어나. 직원이 왔다 갔다도 안 하고 맨날 하던 과제만 하고 직원이 투입하는 시간도 거의 똑같아. 업데이트가 이 미니월드는 거의 없다 그러면 지금 쿼리 모디피케이션 방법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요. 그럼 불필요하게 똑같은 결과를 매번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매번 수행하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를 똑같은 결과인데. 그래서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정적일 때는 뷰 머티리얼라이제이션 방법을 쓰자. 이게 뭐냐? 제일 처음에 들어온 요 질의가 처음에 들어왔어요. 오늘. 지금 오늘 들어왔어. 근데 이게 머티리얼라이제이션에서 돼 있지가 않아. 결과가. 그러면 요때 최초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큼은 요 질의를 수행합니다. 질의의 결과가 A라고 보면 그죠? 그러면 A를 어딘가에 디스크 공간에 저장을 해요. 이거 DBMS에 결정하는 거니까. 유저가 모르는데 이 A를 저장을 해다. 이 질의의 결과를. 이게 뷰죠. 뷰의 결과죠. 한 번 질의를 수행한 거. 그럼 두 번째 또 요 질의가 또 수행됐어요. 한 달 있다가. 그러면 그때도 이 인플로이나 과제나 워크온의 레코드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행하는 게 쿼리 모디피케이션 방법이고, 업데이트가 하나도 그동안 없었으니까 지금 내가 어딘가 다른 장소에 저장했던 이걸 수행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셀렉션해서 주면 돼. 이게 뷰 머티리얼라이제이션이에요. 머티리얼라이즈 한다는 얘기는 임시적으로 뷰를 정의하는 질의의 결과를 저장하겠다. 언제까지? 베이스 테이블의 업데이트가 최초로 일어나는 그 시점. 그때는 버립니다. 왜? 새로운 직원이 새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업데이트 되죠. 더티 빛이 세팅이 된 거죠. 그러면 과거에 머티리얼라이즈 해줬던 뷰의 결과는 틀리겠다. 틀릴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최초로 들어온 애 한번 저장해서 또 저장해. 그래서 얘는 중간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이고 언제까지? 업데이트가 없을 때까지 베이스 테이블에 대해서. 얘는 업데이트를 트래킹 안 하고 무조건 올 때마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뷰를 정의하는 베이스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머티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업데이트가 많으면 모디피케이션으로 바꾸고, 그럼 그거는 업데이트 프리퀀시를 DBMS가 트래킹하면 얘는 지금 쿼리 모디피케이션 방법으로 하니까 내가 더 효율적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바꿔가면서 컨트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 뷰가 지금 쿼리 모디피케이션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뷰 머티리얼라이제이션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걸 몰라도
됩니다. 무조건 최신 정보를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써서. 예. 요건 대학원 가서 보면 되지만 요거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시라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죠? 여기 보죠? 템포레리 뷰 테이블을 첫 번째 쿼리에 대해서 만들고 그 다음이 업데이트가 없을 때까지는 요걸 써요. 근데 뭔가 베이스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얘를 버리고 다시 질의를 수행하죠. 그럼 그 결과를 다시 저장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예. 요거 이해돼요? 예. 그래서 지금 DW 가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운영계, 학부에서는 운영계, OLTP 기반의 운영계 시스템 DB를 다 배우고 있어요. 왜 이게 기초니까. 근데 대학원 가고 요새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계 뭐 이런 데는 다 이게 운영계가 아니라 분석계 DB거든요. 그때는 다 요 뷰 머티리얼라이제이션을 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간단해요. 조금만 생각해 보게요. 지금 이 맥락입니다. 운영계는 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업데이트가 가능한 데고요. 분석계는 이미 지나간 과거 데이터를 보는 거라 업데이트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라이제이션이 되게 많이 쓰여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대학원 가면 또 배워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하드브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만든 하이브 같은 거 지금 데이터 기술이요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운영계 DB는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지금 성숙된 우리 지금 정보화사회의 운영계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기본이니까 배우지만 그 이후에 분석계들이 이제 90년대부터 분석계가 발전을 해서 분석계 자체도 한 30년 또 숙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뭐 기존의 관계형 DB 기술에서 하드비나 이런 빅데이터 생태계 기술을 사용한 빅데이터 기술이죠. 그래서 너무 지금 많아요. 깊어요. 깊고 넓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좀 마무리로 인덱스 얘기할게요. 인덱스. 이건 색인이고요. 색인은 여러분들 책 뒤에 색인이 있죠. 우리가 키워드 치면 몇 페이지에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있어 페이지가 쫙 나오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DB에 대한 색인이고요. DB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레코드가 물리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디스크에, 어느 섹터에 있는지 이것까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정형 테이블에서 특정 속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요. 성으로 인덱스를 만들 거야. 그러면 직원에서 성을 가지고 정렬을 해서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부 때 그러니까 그 데이터 구조나 알고리즘에서 비추리 배웠죠? 비추리 또는 해시 파일 배웠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 그런 데이터 구조나 이런 걸 활용해서 비추리가 대표적인 인덱스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만드는 그런 문구인데요. create하고 인덱스 얘하고 인덱스 이름이고 on이면 어떤 테이블에 만들 건데 어느 속성에 만들 거야. 이거 하나 아니어도 돼. 복합 인덱스면. 그리고 그 인덱스가 클러스터 돼야 돼, 안 돼야 돼. 뭐 그다음에 드롭 인덱스 이건데 이건 그냥 이런 문구를 쓰는 겁니다. 인덱스에 대해서는 표준 SQL이 없어요. 왜? 인덱스는 DBMS마다 긴 성능을 변별시키는,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준화 안 해요. 그래서 좋은, 비싼 DBMS는 인덱싱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하면 캔디데이 키고 클러스터링 하면 키들이 같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되지 않았다 그러면 키들이 이제 인버티드 리스트 뭐 이런 건데 요게 이제 인덱스인데 아마 학기 말에 잠깐 소개하는 기회가 있겠지만 요게 이제 학부 때 배운 비추리, 비플러스 추리, 비스타 추리 뭐 이런 거의 연속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요 정도, 그러니까 SQL 표준은 없고요. 요건 성능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관련돼서는 학기 말에 잠깐 볼 거고요. 지금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챕터 8장인가요? 거기 끝에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요. 요게 지금 그때 남았던 얘기죠. 그래서 그죠? CLI 콜 레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예, SQL CLI라고 그래요. CLI.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찾을 때도 SQL CLI 이렇게 찾으면 그 관련된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ODBC랑 똑같아서 요게 그 핸들들, Environment, Connection, Statement, Description 핸들들을 여러분들 프로그램 상에서 그 정의해 주면 지금 이게 C 버전인데 자바나 뭐 파이썬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QL CLI.h를 인크루드 시키고 그 라이브러리를 뭐 어떤 언어를 써도 관련 라이브러리를 인크루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유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맨 앞단에 요 핸들들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 용어 자체도 변수도 똑같이 하셔도 돼요. 변수도. 그리고 요거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셔도 됩니다. CLI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잠깐만 어제 얘기했듯이 요 로컬 인바이러먼트 핸들까지도 거의 카피하는 거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요 SQL 커넥션은 내가 붙이고자 하는 DB 서버 이름, 거기에 있는 어카운트 이름, 그 어카운트의 패스워드 이름, 근데 나머지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넣어서 커넥션을 만들고요. 그 다음이 스테이먼트 핸들을 만들어서 어떤 요게 지금 SQL 스테이먼트 핸들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똑같이 카피하시면 돼요. 똑같이. 거의 똑같이. 요거 이제 달라지지만 요 상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SQL prepare. 그래서 내가 스테이먼트 1을 이게 지금 가변 스트링 변수인데 요 SQL 스트링으로 바인딩을 하겠다. 근데 단 요 물음표는 딜리미터로요. 물음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지셔닝으로 바인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물음표는 지금 인풋 변수가 하나란 얘기죠. 요건 똑같이 컨스탄트니까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린트 F 출력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입력하시오. 그럼 그거를 프로그램 변수로 바인딩을 받아서 그 다음에 쓰는 게 요 콜이죠. SQL bind 파라미터. 여기는 SQL 스테이트먼트에다가 조금 전에 요 물음표 있는 변수에 바인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변수, 스테이트먼트 변수, STMT1이죠. 요거. 거기에서 첫 번째 물음표, 요게 포지션이라죠. 첫 번째 물음표를 SQL 캐릭터로 SSN에 여기 조금 전에 입력받은 주민번호를 넣는데 길이가 9이고 그거의 랭스가 요만큼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상수로 넣으시면 그러면 조금 전에 입력받은 요 SSN 여기죠. 프롬프트에서 입력받은 SSN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변수 파라미터 끝나고 SQL execute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이 STMT1이 수행이 됩니다. return 1은 널이 아니면 널이면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으면 들어가서 첫 번째 요 스테이먼트의 첫 번째 변수 지금 결과로 주는 게 뭐예요? LNAM하고 셀러리 두 개 주잖아요. 그래서 LNAM을 요 스몰 LNAM 변수 프로그램 변수로 그다음에 셀러리 값을 스몰 셀러리 프로그램 변수로 바인딩을 해라. 이거 랭스고요. 그래서 패치 랭스 그거 다 넣어서 지금 패치된 랭스의 크기예요. 실제 크기.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바인딩을 한 거고요. 실제로 스테이트먼트에서 구한 실제 데이터는 요 SQL fetch라는 함수로 요 두 변수의 값, 곧 LNAM과 셀러리 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return 2가 널이면 성공했다는 거고, 그러면 바로 조금 전에 가져온 주민번호, 사용자가 입력한 주민번호의 last name하고 월급을 출력하고 그게 성공했으니까 또 다른 직원에 대해서 이걸 할 거냐. 아까 우리 embed SQL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CLI로 표현한 겁니다. 요거. 이전에 맨 처음에 봤던 어디 갔죠? 요거죠. 오픈 컨셉션 요거와 똑같은 거 코드, 요거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CLI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지금은 항상 지금 주민번호로 직원의 이름을 찾았기 때문에 이게 주민번호죠. 그렇기 때문에 리턴하는 레코드가 꼭 하나입니다. 무조건. 왜? 얘가 키니까. 그죠? 근데 여러 개의 레코드가 리턴이 되면
지난번에 그 컬서처럼 컬서 같은 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게 이제 요거예요. 이거야,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투플이 한꺼번에 리턴이 될 경우는, 그래서 앞엔 똑같아요. CLI 헤더 붙이고 요 네 개 변수 정의하고 커넥션 ISTV 여기까지 다 똑같죠. 지금 거의 뭐 여기까지는 CLI 붙이는 게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어떨 때나 다 똑같이 붙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QL 프리페어가 실제로 내가 적용할 SQL문을 넣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부서 번호를 주고 부서 번호를 입력받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과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여러 명이 있는 부서에서는 여기가 직원 테이블에 여러 명이 동시에 나오게 돼서 요 지금 여러 개의 투플이 리턴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프리페어 커맨드를 날리고 프롬프트를 날려서 어느 부서냐 부서 번호를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스테이트먼트의 결과에 첫 번째 아니야 그 인풋에 여기 파라미터니까 요거죠. 요거 DNO 얘도 파라미터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에다가 조금 전에 여기서 입력받은 DNO 값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얘는 실제로 입력받은 DNO의 필드 크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수행이 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요 스테이트먼트를 수행을 해요. SQL execute라는 함수로. 그럼 그게 성공을 하면 일로 들어가서 이제 결과, 지금 요 SQL문의 결과는 아까와 똑같이 지금 LNAM과 셀러리예요. 그래서 파라미터 두 개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를 LNAM으로 프로그램 변수, 두 번째를 셀러리, 스몰 셀러리 프로그램 변수로 바인딩을 하겠다. 얘는 결과를 프로그램 변수 어디다 바인딩 하겠다를 표시하는 거고요. 실제로 요 fetch를 하게 되면 요 execute한 스테이트먼트에 바인딩 되어 있는 첫 번째 레코드를 가져오죠. 투플이 여러 개니까 첫 번째를 가져와서 있었다면 널이 아니라면 첫 번째 거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SQL fetch를 하면 두 번째 DNO에 3명의 직원이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 출력하고 요 fetch를 하게 되면 두 번째를 fetch해서 또 한 번 돌겠죠. 또 한 번 돌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출력하고 세 번째까지도 출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 널이 돼서 룹을 나오게 되겠죠. if가 성공이 안 하니까 요 룹을. 그래서 세 명의 LAM 셀러리를 요 룹에서 출력하게 됩니다. 됐죠? 자, 요 대충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인베디드 프로그램에서 콜 레벨, 그러니까 CLI로 하는 대부분의 일이 요 작업이에요. 왜? SQL은 하나를 리턴하거나 집합을 리턴하고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죠. 키를 가지고 조건이 들어가면 키를 출력하면 하나일 거고 조건 하나일 거고 나머지는 다 여러 개가 될 테니까 그 다음은 뭐 요와 똑같은 패턴으로 SQL문의 결과를 응용 프로그램에 바인딩을 하면 지금 그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과 SQL이 같이 돌아가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인베드 SQL 그다음에 API 그런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쓸 거냐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리퀘어먼트는 없는데 그래도 CLI가 최신 기술이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예, 앞으로 뭐 DB가 꼭 하나의 유형만 접속한다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최신 거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신 핸드폰을 다 쓰길 원하듯이 왜 새로운 걸 자꾸 익숙해져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옛날 것만 고수하면 트렌드에 뒤처지고요. 우리 분야는 트렌드에 뒤처지면 예, 영원히 고립되는 분야입니다. 예, 새 거를 리딩해 가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똑같은 시간을 쓴다 그러면 새 기술에 연마하는 데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슈예요. 얘는 좀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인데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게 스토어드 프로시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스토어드 프로시저 예. 요 용어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란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펑션 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은 알다시피 리턴 값이 있는 거고 스토어드 펑션은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리턴 값은 없고 로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지금 객체지향형하고 관계형 DB가 관계형 DB가 객체지향형 DBMS랑 한때 싸웠습니다. 90년대 초반. 예, 우리가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하고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하고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시점에 DB도 똑같은 모델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브랭이도 프로그램 언어는 아까 브랭인가요? 프로그램 언어는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으로 다 전이가 됐죠. 지금 뭐 파이썬, 자바 뭐 이런 것들이 다 객체지향형 언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리유즈, 펑션 리유즈, 재활용이죠, 재활용. 그죠? 여러분들 메서드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메서드들 그러니까 멤버 펑션 이런 애들은 내가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어떤 개인이 짠 로직하고 다르게 그 해당 클래스 타입의 고유한 비헤이비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쉐어할 수 있는 리소스입니다. 그죠? 우리가 DB가 정보인데 데이터인데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쓰는 쉐어드 리소스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데이터예요. 테이블에 투플만 쉐어했다가 아니야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프로시저 또는 펑션 얘는 데이터는 아닌데 로직인데 그 로직이 여러 응용 프로그램 파트에 공통적으로 쓰인다면 그거를 DBMS 바운다리 안에 집어넣어서 프로시저도 관리의 대상으로 만들자라는 게 요 스토어드 프로시저, 스토어드 펑션이고요. 그게 어디서 모티베이션이 나왔냐? 객체지향형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관계형 DB가 객체지향하고 막 비팅을 하면서 싸우면서 약점이 그건 거예요. 공통으로 쓰는 로직을, 프로그램 로직을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래 우리도 관리할래. 그래서 영역을 넓혀서 프로그램도 DBMS가 관리의 대상으로 넣겠다라는 게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쓰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리유저, 그러니까 우리가 코드 리유즈를 하는 게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의 큰 메서돌로지예요. 그거를 DBMS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꼭 객체지향형 DBMS가 아니어도 오라클 뭐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객체지향형 DBMS는 죽었습니다. 싸우다가 관계형 DB한테 져서 지금 거의 뭐 맥락만 유지하고 있지,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관계형 DB가 요 프로시저를 자기 테두리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DBMS의 이 프로시저도 같이 이게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만 인테그리티가 있는 게 아니고요. 로직도 인테그리티가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3차원 그래픽 DB다, 오브젝을 저장하는 그래픽 DB다 이렇게 보면 3차원 오브젝을 로테이션하는 함수, 그죠? 이게 회전하는 함수, 이 함수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쓸 겁니다. 3차원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렇다고 그걸 각자 짜게 되면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오브젝인데 긁어갔다가 로테이션 한다고 그래 놓고는 이상하게 X축을 2배로 돌리거나 뭐 Y축을 2배로 돌려서 저장해 놓으면 이게 3차원 오브젝이 찌그러지죠. 그러니까 데이터 인테그리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킬로미터 단위였다가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파운드 단위를 쓰는데 그럼 가져가서 파운드 단위를 변환해서 뭔가 업데이트하고 다 저장할 때도 킬로그램으로 다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랑 비슷한 거죠. 파운드로 저장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이게 다 킬로그램이라고 생각했는데 파운드 데이터가 전달이 되니까 이게 틀려버리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걸로 이게 프로시저, 그럼 결국은 데이터 환전, 그러니까 환전이나 데이터 단위를 변환하는 거를 다 DBMS 안에 넣어서 여기서 관리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나온 지가 한 90년대 그때 중후반 요때 이제 막 싸우면서 막 오라클 막 이런 애들이 막 공격적으로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프로그래밍 같은 엄청나게 큰, 그래서 이걸 잘 쓰면 뭐 다양한 객체지향형 비슷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스토어드 프로시저란 지역적으로 로컬리 저장된 익스큐터블한 프로그램인데
DB 서버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B 서버가 이렇게 있고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운영 프로그램이 여기서 돈다면 원래는 로직이 여기 있어야죠. 운영 프로그램. 근데 여긴 DB만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로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걸 콜해서 여기서 돌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프로그램이 여러 운영 프로그램, 아까 우리가 DB 서버 쉐어들이 있었으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쉐어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 운영 프로그램들이 동일한 테이블을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접 데이터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까지도 DBMS가 관리를 해서 얘는 이 함수 콜을 해요. 그럼 얘가 여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3차원 오브젝트, Z축을 중심으로 30도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돌리는 회전하는 프로그램이 DBMS가 표준화돼서 있어서 그걸 회전시켜서 DB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차원 오브젝트의 인테그리티가 깨지지 않죠. 이거야 반대로 만약에 이 회전하는 애가 이쪽에 와 있어. 각자의 응용 프로그램에 여기 DB만 있고 그럼 얘가 프로그램을 잘못해가지고 3차원 오브젝트를 이상하게 트윗해서 저장해 놓잖아요. 그럼 딴 애도 트윗된 이상한 데이터 무결성이 깨지는 거죠. 예, 이걸 방지하는 거고 그것이 프로그램 리유즈, 객체 지향형의 리유즈를 관계형 DB에서 적용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자체 개발 안 하고 DBMS 안에 저장된 그 로테이시라는 그냥 한 군데 저장되어 있는 거죠. 표준화되기가 쉽다. 결국은 프로그램을 표준화한 거죠. 네, 그래서 막는 사람이 그래서 프로그램을 듀플리케이트 하거나 뭐 모듈러리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관리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코드, 네트워크 코드 코스트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내가 지워버렸는데 여기 지금 3차원 오브젝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를 얘를 회전시켜. 그러면 이걸 가져가서 여기서 회전시켜서 다시 저장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회전시키는 오퍼레이션 하면 얘가 회전시키죠. 그리고 여기 결과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코스트도 줄일 수 있다 라는 거고 특히 뷰를 모델링하는 파워를 상당히 높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를 인캡슐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객체 지향형에서 메서드로 인캡슐레이션 한다. 이 테이블을 인캡슐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서드로. 네. 그러면 이거 오퍼레이션까지도 되게 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 근데 뭐 이거 하여튼 이것까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요하진 않고요. 관심 있으시면 보라고. 사실은 이거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게 지금 보면 형태가 이래요. 그냥 거의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stored procedure를 정의하는 방법. 우리가 DDL로 그러니까 create 그럼 DDL 똑같죠. create table이랑 똑같이 create procedure 여기까지가 예약어고요. 그다음에 user identifier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프로시저에서 아기먼트 리스트들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인수들이죠. 프로시저나 함수나 프로시저의 인수들이고 그다음에 요게 끝나면 로컬 변수들 선언부가 있어요. 얘는 그 로컬에서만 밸리드 안 해도 그다음에 프로시저 바디 들어가면 비긴 엔드로 해서 프로시저 로직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UI 유사하게 stored function은 create function이라는 키워드로 만들고 똑같이 identifier, then function parameter, 그다음에 return type 그리고 로컬 변수들 똑같이 얘는 얘랑 같은 거예요. 로컬만 쓰는 거. 그다음에 function body 그러면 펑션이 수행되고 맨 마지막에 수행되는 게 return이라는 요 커맨드죠. 이 함수가 뭘 리턴하는지 우리가 함수와 프로시저의 차이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선언하는 거예요. DDL 프로시저와 펑션을 선언하는 그런 SQL 문이다 이렇게 느껴도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선언된 프로시저를 콜해야 되겠죠. 운영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콜하는 콜하는 방법이 얘하고 콜, 그 다음에 함수나 프로시저 이름, 그 다음에 콜할 때의 인수 바인딩. 예, 이렇게 하면 콜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들이 취하는 구문이죠. 구문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프렌들리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제가 많이 줄였어요. 이거 강의를 좀 많이 옛날에 했는데 할 게 점점 많아져서
지금 빅데이터, 뭐 우리가 요새 AI,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요. 강의가,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점점 많아지고 기술도 많아지고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강의를 많이 했던 게 많이 빠집니다. 그 대신 새 걸 자꾸 넣느라고 뭐 트렌드 따라가라고 했죠. 그래서 새 거를 학부들에도 자꾸 넣다 보니까 이거는 많이 해줬었는데 지금 많이 줄였어요. 거의. 그래서 얘가 지금 거의 그 SQL PSM이라 그래요. Persistent Store Module, Stored Module 이래가지고 SQL PSM 그러면 SQL 스탠다드의 부분으로 이 persistent한 stored module 펑션과 프로시저를 저장하는 그런 파트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시스템의 매뉴얼을 보고 내가 stored 프로시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거 키워드를 찾아 몇 개 찾으면 나와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기존에 우리 배웠던 SQL, DDL, DML에다가 stored procedure, stored function을 정의하는 기능 아까 요거죠. 요거와 플러스 이것뿐 아니라 요 additional programming construct라는 게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요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건 뭐 하는 거냐 하면 브랜칭이 뭐예요? if, else if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조건문을 표현하는 스트럭처, 뭐 프로그래밍 스트럭처와 loop 스트럭처, while, 뭐 for, 뭐 이런 거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정의하는 구조 이게 PSM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거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펑션 안에 요게 바디에 들어가는 명령문의 타입들, syntax 뭐 이런 것들이 다 PSM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어떤 특정 호스트 언어에 디펜드 되면 안 되죠. 왜? DBMS 내 얘기니까. 그래서 문구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정의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함수나 프로시저를 정의할 때 그 문구를 사용하셔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는데 특별히 어렵지가 않아요. 거의 그냥 일반적인 더 쉬운 파이썬보다 더 쉬운 구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시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정의한 함수나 프로시저는 여러분들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거다. 그죠? 응용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도는 거고 쉐어드된 DB의 공유 리소스 정보를 활용하는 거고요. 요 스토어드 PSM은요. 여러분들의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수행돼야 될 표준화된 로직을 서버 단에서 돌리는 겁니다. 서버 단에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 돌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새로운 기술들 잘 배우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하나 가기에는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너무 빨라요. 이제 데이터 시대가 왔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지금 참 뒤로 처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지금 이게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90년대 네트워크가 제일 인기가 좋았고 그때 모든 요새 얘기한 5G 이거의 기본이 만들어진 게 그때예요. 그 전까지는 네트워크라는 게 없었어요. 스위칭 뭐 이런 게 없었는데 한 10년 넘게 이걸 한 거고 그거 기반으로 웹이라는 게 생긴 거죠. WWW가 네트워크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발전을 해와서 지금 그 사이에 생긴 게 인터넷에 올라간 OLTP 시스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운영계 우리의 물리적인 산업화 사회의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넣어서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운영계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3학년 때 배우는 ERD 뭐 이런 거 해서 설계해서 응용 프레임 짜가지고 수강청 시스템 만들고 뭐 판매 시스템 만들고 앱 만들고 이런 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야. 지금 여기까지가 딱 그거고요. 그 다음은 뭐냐예요. 그건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다 세츄레이션 된 기술, 이미 다 알려진 기술이야. 이것까지 다. 이거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엣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못하면 큰일 나지만 이건 잘하고 추가적으로 더 자꾸 배우셔야 돼요. 왜?
계속 이제 DB 쪽이 영역이 이제 운영계가 다 되다 보니까 모든 정보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온라인에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정말로 빅데이터, AI도 빅데이터를 쓰는 거라 빅데이터 AI가 엄청나게 빨라질 겁니다. 적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는 거를 가정하고 뭔가 대비도 해야 되니까 이게 실시간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예, 그런 게 니드가 이제 하나의 큰 거고 그러다 보니 예,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질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 2학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이거를 따라가서 축지법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새로운 거를 막 개발하는 건 느린데 이미 개발된 거를 빨리빨리 따라가기는 쉽습니다. 왜? 점프할 수 있거든요. 그죠? 불필요한 건 안 배우고 가도 돼. 인베드 SQL 안 배우고 콜레벨 CLI 배우고 막 뛰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서 가급적 빨리 그 빅데이터를 만나셔야 됩니다. 학기 졸업하기 전에 만나면 그거 뭔가 내가 객관적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 갈 때 그 빅데이터나 분석계 이쪽으로 여러분들 배속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죠? 그러면 학부 때에 졸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미래 프라미싱한 조직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뭐 학부 4학년 졸업하고 이렇게 기술이 대단할 리가 없잖아요. 업계에 지금 뭐 이미 들어가서 4, 5년 있는 사람 대비로. 그렇지만 어디든 그 조직이 미래를 꿈꾸는 조직이 있고 그냥 지금을 운영하는 조직이 있어요. 예.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 근데 지금 학부 졸업은요,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 알 거예요. 공빵빵, 일빵빵, 예, 그 소총수, 예. 대부분이 지금 현업 운영계 코딩하는 데 그냥 다 들어가요. 꽂혀요. 왜? 어차피 코딩 능력만 있는 거지. 빅데이터나 AI, 뭐 심오한 좀 더 깊은 그런 지식은 없다. 이렇게 보고, 예, 운영계 쪽으로 다들 배속을 시키고, 위 빅데이터나 AI 하는 조직에는 석사 이상 또는 학사 때도 동아리를 했거나 뭐 과제를 했거나 해서 좀 더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좀 해보네. 그런 애를 거기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3학년 2학기 1년 동안 그거 만드셔야 돼요. 그런 경력을. 그래야 이게 좀 하여튼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학기 말에 내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갖겠어요. 지금 뭐 어차피 모든 사람이 와야 되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뉴스 잘 보세요. 정말로 매일매일 나와요. 자, 이제 하여튼 딴 얘기 그만두고 강의 계속 나갈게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사람?